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승의 통일글방 제6강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르크스주의 철학 가운데 핵심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유물론에 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르크스주의의 전체적인 이론 구조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린린은 그가 쓴 책 마르크스주의의 3대 원천과 3대 구성 부분에서 그 구조를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그 철학 속에는 물질의 개념,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무순론 등을 포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닌의 이 같은 구분은 엥겔스의 구분을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엥겔스는 그의 책 반듀링론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을 설명하면서 그 목차를 철학, 정치경제학, 사회주의로 구분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정치경제학 속에 노동가치론, 잉여가치론 등이 들어있었고 그를 토대로 린은 제국주의론과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체계화했던 것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그들의 이념을 이처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총칭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론을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즉 생시몽이나 오웬, 프로동과 같은 초기 사회주의자들과 구분짓고 자기들의 이론을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총칭된 과학적 사회주의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과학적 사회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세 번째 챕터 과학적 사회주의는 좁은 의미의 과학적 사회주의입니다. 이 같은 좁은 의미의 과학적 사회주의는 전체적인 과학적 사회주의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노동계급의 사명, 당이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전략전술론, 사회주의 건설론, 농민 문제, 식민지 문제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정책적 견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마르크스 주의에는 여러 파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파벌을 이루고 서로 자기 파벌을 정통 파벌이라고 중요하는 데는 철학이나 정치경제학에서의 이론적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즉 좁은 의미의 과학적 사회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복잡한 내용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세계의 건설 방법론에서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제독 철학자인 송두율은 그의 책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주체사상의 이론 구조를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적 원리, 주체의 정치경제학, 실천적 방법론으로 구분했었습니다. 이 같은 분류는 마지막에 이름을 붙인 실천적 방법론이 사실상 좁은 의미의 과학적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볼 때에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 구조와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명목상으로나마 주체 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억지로 차별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구조를 상세히 논하는 이유는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이 그들의 사상에 따른 정책적 실패가 아니고 사상 그 자체의 모순에 있음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같은 종합적 체계 가운데 철학에 해당되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일부인 역사적 유물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마르크스주의 이론 가운데서 특히 역사적 유물론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역사적 유물론은 마르크스가
제일 먼저 체계화한 이론입니다. 마르크스의 모든 이론은 사실상 역사적 유물론에서 뻗어나간 가지와 같은 이론들입니다. 둘째, 마르크스는 1852년에 발표된 그의 책 루이 보나파트의 브리메르의 18일에서 역사만이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를 뺀 그 나머지 것들은 사변일 뿐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역사적 유물론은 인간 사회 현상에 대한 변증법입니다. 이에 비해 변증법적 유물론은 물질 세계 현상에 대한 변증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연 세계의 변증법에 대한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마르크스는 당시 독일에서 진보주의적 대학으로 알려졌던 예나 대학에서 유월 변증법의 기초적 이론 체계를 세웠고 이를 논문으로 써서 1841년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전에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글은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자본론을 쓰기 위해서 너무 고생했던 것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에 대한 최초의 책은 마르크스가 사망한 후에 그의 절친이었던 엥겔스가 쓴 자연변증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변증법이 책으로 출판된 것은 러시아에서 혁명이 성공한 지 8년 만에, 즉 1925년에 수련에서 나온 책이므로 이 책이 진짜 엥겔스가 쓴 책인지 여부는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경제학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은 1859년 정치 경제학 비판이 처음이었으며 1960년대 초반부터는 자본론을 집필하기 시작했고 그는 자본론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그의 경제학은 자신의 철학인 역사적 유물론의 확장, 다시 말하면 역사적 유물론의 도충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역사적 유물론을 중심으로 그의 모든 이론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 결론에 해당되는 이론, 즉 전략 전술론,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세계 건설 이론은 역사적 유물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적 유물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역사적 유물론의 이론 구조를 종합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생산력이라고 했습니다. 생산력은 노동력과 노동 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력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물질적인 존재이므로 그 자연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려면 그 자연을 인간의 편익에 맞게 개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개조 작업을 노동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생산력은 누적적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합니다. 그 누적적 발전은 필연적으로 생산 관계와 충돌하게 되는데 그 충돌에서는 반드시 생산력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싸움에서 생산력이 승리하게 된다는 법칙을 사회학의 제1기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사회학의 제1기본 법칙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산관계는 다른 말로 토대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농촌이 몰락하고 도시에 있는 대규모의 공장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에 살던 농노들은 공장으로 몰려와서 하급 임금 노동자가 되었는데 그 공장에는 기계시설이라는 생산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수단을 중심으로 공장 소유주, 즉 자본가와 하급 임금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다섯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했습니다. 그 다섯 단계는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현대 고급 공산주의 사회 등입니다. 이 같은 다섯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 사회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형성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노예 소유주와 노예의 관계, 공건 영주와 농노의 관계,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 등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생산 관계의 발전은 생산력이 기하급수적 속도로 발전하는 데 비해서 생산 관계의 발전은 산술급주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럼에도 생산 관계의 발전은 상부 구조의 발전보다는 앞서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산 관계와 상부 구조는 또 충돌하게 되어 있으며 그 충돌에서 생산 관계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생산 관계가 승리하는 법칙을 사회학의 제2기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사회학의 제2기본 법칙에 따라서 분우주와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부 구조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지배하는 데 필요한 사상, 이데올로기 및 그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생겨난 지배기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견해란 정치, 법률, 종교, 예술, 철학 등에 관련된 사상을 가리킵니다. 지배기관이란 이 같은 사상에 의해 조직된 정부, 법원, 종교단체, 교육기관 등등의 기관들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상부 구조는 토대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토대, 즉 생산관계가 변하면 따라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합친 개념을 생산양식이라고 부르며 생산관계와 상부 구조를 합친 개념을 사회 구성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발전과 혁명의 전략을 논하려면 사회 구성체가 현재 어떤 단계에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혁명의 전략과 전술은 사회 구성체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여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레닌은 이와 같은 유물사관에 따라서 노동자 계급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데모를 일으킴으로써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려고 하는 전략, 이른바 기동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였던 안토니오 그람시는 레닌의 혁명 성공은 기동전 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의 적대적 나라, 독일의 원조에 따른 것이라고 레닌을 비판했습니다. 그람시에 의하면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의 혁명은 기동전 전략이 아닌 진지전 전략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지전 전략이란 타도 대상인 적대적 상대방의 상부 구조를 타도하기 위해서 그 상부 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지식인 집단을 형성한 후 그 지식인 집단에 의해서 적대적 상대방에 의해 구축되어 있는 진지를 점령하고 그것을 대체시켜야 한다는 전략이 바로 진지전 전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람시의 전략이 레닌의 전략과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본래 레닌주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 조직의 원칙에 명시되어 있는 공산당, 그 공산당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직업혁명가의 범위를 레닌이 본래 주장했던 정치혁명보다 훨씬 더 넓게 만들어서 법률과 종교인, 예술인, 철학자 등 광범위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람시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으로 그들은 한때 세계를 석권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식인은 물론 노동자들도 오래지 않아서 유물사관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유물사관의 오류를 알게 되는 것은 지식을 통한 방법도 있지만 육감을 통한 방법이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그 식당의 요리사만큼 맛있게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은 없을지라도 그 음식을 먹어보고 맛이 있는 음식인지 맛이 없는 음식인지를 구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역사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유물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르크스 이론에 있어서 실체로는 역사적 유물론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루이 보나파트의 브리메르의 18일이라는 책에서 역사만이 실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헤겔의 역사 철학 강의에서 따온 개념입니다. 그는 또 헤겔의 역사 발전을 3단계를 즉 정반합의 3단계를 5단계로 바꿔서 자신의 지론으로 삼았습니다.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는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현대 고급 공산주의 사회 등입니다. 원시 공산 사회에서는 누구나 능력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무계급 사회였지만 필요한 만큼 분배받을 수 없는 배고픈 사회였습니다. 이 같은 무계급 사회, 즉 원시 공산 사회에서 변칙법적 유물론의 3대 법칙 가운데 하나인 부정의 법칙에 의한 큰 부정이 일어나서 계급 사회가 형성되었고 이로 인한 계급 투쟁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계급 투쟁사에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고제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 소유주와 노예의 관계가 생겨났고 중세 봉건제 사회의 단계에서는 봉건 영주와 농노의 관계가 생겨났으며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라고 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발전해온 인류 역사가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또 한 번 큰 부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계급 사회가 이때 사라지고 다시 원래의 위치인 무계급 사회, 그러나 원시 봉건 사회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사회인 현대 고급 공산주의 사회로 환원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원시 공산 사회를 정으로 삼고 생겨난 부정에 의해 반이 생기고 이것이 다시 원래의 정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차원이 다른 정인 합의 단계에 도달하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1753년 프랑스의 베네딕토회 소속 수도원인 자코방 수도원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생시몽, 로버트 오웬, 조세 프루동 등 사회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 특히 엥겔스는 마르크스주의 이전의 사회주의, 즉 생시몽, 오웬, 프루동 등의 사회주의를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하시킨 뒤에 마르크스주의를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존칭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레닌에 의해서 한 걸음 더 변질되었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이에 있는 사회적 단계로 개념이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레닌이 사용했던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은 약간 복잡합니다.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추진하던 당시에 러시아는 유럽 사회에서 제일 후진국인 중세 봉건주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두 개의 파벌로 크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마르크스의 가르침에 따라서 반드시 자본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세력,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멘세비키파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를 거치지 말고 사회주의라는 임시체제를 별도로 구축한 후 계속해서 공산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세력, 즉 볼셰비키파였습니다. 멘세비키와 볼셰비키는 서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레닌은 볼셰비키 지도자였습니다. 볼셰비키는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를 사회주의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레닌이 1917년 10월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후 다른 정당들의 활동은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멘세비키 지도자였던 마르토프는 볼셰비키의 탄압을 견디다 못해 1920년 독일로 망명했습니다. 그가 망명간 지 얼마 안 돼서 지난날 볼셰비키를 지지했던 군인들이 1921년 크론슈타트에 반란을 일으켰고 모든 야당이 공식적으로 불법화되었습니다. 레닌의 개념 규정에 의하면 공산주의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받는 사회인데에 비해서 사회주의는 능력껏 일한 뒤에도 일한 만큼만 분배받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봉건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혁명을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부르고 인민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완수되면 공산주의 세계는 별도의 혁명이 없이 자연스럽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1972년 새로운 헌법을 공포하면서 그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1972년 이전의 헌법은 인민민주주의 헌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마르크스주의자들, 특히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의 역사적 유물로는 이 슬라이드와 같은 종합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동아일보 2007년 2월 28일자를 스크랩한 것이며 볼셰비키 추종자들의 역사관 및 전략 전술론의 신뢰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 속의 인물은 2003년에서 2013년까지 약 10년 동안 중국 정부를 대표했었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원자바오입니다. 한자로는 온가보라고 하지요. 당시 세계 각국의 언론사 기자들은 원자바오에게 중국 정치는 언제 민주화될 것인가고 질문했습니다. 이 같은 질문을 받을 당시인 2007년은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해였으며 당대회는 공산당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5년 단위로 개최됩니다. 그러므로 그 당대회를 통해 뭔가 중국 정치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비전이 발표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기자들은 위와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바오의 대답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역사적 유물론과 그에 따른 볼셰비키 추종자들의 전략 전술론을 모르는 기자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역사 발전 단계에 있어서 중국은 현재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도달해 있다. 민주화를 추진할 시기가 아니라 경제 건설에 매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의 대답은 볼셰비키의 연속 2단계 혁명론에 입각한 중국 혁명의 단계론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현재 중국이 받아들인 시장경제 체제는 중국이 후진국 말기에서 막 벗어나려기 하기 위해서 그 자본주의적 방법을 임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는 중국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에는 사회주의 고급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후에는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일 뿐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은 그들의 용어로 당내 민주주의, 즉 덩샤오핑에 의해서 부활되었었던 집단 지도 체제마저도 폐기했고 시진핑 1인 공산주의 독재 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치의 서구식 민주화는 서방 기자들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거나 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독자들에게 올바로 인식시켜 주기 위한
고의적인 질문 또는 희망사항이었을 뿐 결코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계획 중인 중국 정치 발전의 로드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르크스주의자들 가운데는 여러 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그 파벌 가운데 하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 일명 네오마르크시즘이라는 파벌입니다. 일찍이 마르크스의 절친한 친구였던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장례식에서 읽은 조사를 통해서 마르크스가 세계 노동계급에게 남긴 위대한 선물은 유물사관과 잉여 가치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는 이 같은 엥겔스의 견해를 비판합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소속된 학자들이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서 분석해 본 결과 마르크스 이론의 핵심은 잉여 가치론이나 유물사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잉여 가치론이나 유물사관은 이론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르크스 이론의 핵심을 인간 소외론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종교를 비판하면서 출발했던 이론, 본래 마르크스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데모크리투스와 에피큐로스의 자연 철학의 차이점에서 신학이 철학의 그 지배적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넘겨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오기스트 공트가 주장했었던 이론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많이 바뀌었었네요. 그 종교 비판의 사상이었던 마르크스주의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에 도달해서는 다시 신학, 즉 네오마르크시즘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추상화를 보여주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론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하려면 그 이론이 생기게 된 근원으로 소급해 올라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 소외론은 해결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칸트의 이율배반론부터 이해해야 소외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칸트가 자기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율배반 이론은 문자 그대로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되는 일입니다. 세상의 이론 가운데는 존재의 명제가 있고 당위의 명제가 있습니다. 존재의 명제란 현재 이렇다는 명제이며 당위의 명제는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명제입니다. 두 개 모두 맞는데 서로 상충되는 이론일 때에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은 칸트에 있어서의 이율배반적인 두 명제가 처음에는 모순이 되지만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긴 시간에 걸친 정신노동에 의해 타협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합성이 일체화되어서 모순이 완전히 극복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순이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는 존재의 명제도 아니고 당위의 명제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 즉 소외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이엘바흐는 그 소외가 종교 때문에 극복되지 않는다면서 소외를 종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르크스는 해겔이 말한 정신노동을 육체노동으로 바꾸고 소외론을 더욱 구체화시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 네 가지 소외란 노동자로부터 노동의 소외, 인간의 유적 본질로부터의 소외, 노동자로부터 노동 생산물의 소외, 타인으로부터의 소외 등입니다.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란 노동자가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자신이 절실하게 원하는 노동을 하지 못하고 자본가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억압되고 소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적 본질로부터의 소외에 있어서 유는 인류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유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자신의 삶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외된 노동을 하다 보면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 생산물로부터 수혜라는 말의 뜻은 노동자가 피땀 흘려 생산물을 만들었지만 자본가가 임금을 지불한 후 그 생산물을 자본가의 소유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노동자는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기게 되며 결과적으로 그 노동 생산물이 자신의 소외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며 오히려 그 생산물로 인해서 노동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란 인간이 인간답게 서로 협조하면서 살지 못하고 철저한 경쟁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인간 사회에서 서로의 인간관계가 파괴되어 타인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같은 소외가 노동조에게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본가 자신도 정상적인 육체 노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간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소외 상태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므로 전체 인간 사회가 병들게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수련 공산당과 그 위성 국가들의 이론에 반기를 든 이른바 비판 이론의 이론가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했던 유물사관의 두 식의 후세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연 개조론과 인간 개조론이라는 이름을 덧붙였습니다. 인간은 생산력으로서 자연을 개조하고 있으며 혁명이 실현된 후에는 생산 관계에 있어서 지배 계급에 속했던 인간들에 대해서는 인간 개조론에 입각하여서 인간을 개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가면 수많은 강제노동 수용소가 있는데 이는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노동 수용소 중에서도 제일 혹독한 수용소에 대해서는 혁명화 구역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혁명화 구역은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다시 나오기 힘든 구역입니다. 이들 비판 이론가들은 기존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혁명가들이 주장했던 기초 이론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비판 이론 가운데 한 명인 안토니오 그람시는 생산력이나 생산 관계에 대한 분석보다 자본주의 사회의 문화, 의식, 국가와 같은 상부구조에 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상부구조 이론가 또는 위로부터의 혁명론자라고 부릅니다. 비판 이론가들이 이처럼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비판한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의 자본주의 정치가 붕괴되었는데 그 자리를 사회주의 체제가 대신할 것으로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히틀러의 나치당이 집권해서 독일 제3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는 마르크스주의 혁명 이론에 있어서 혁명의 주력군을 노동자와 농민에서 이상주의에 불타는 청년 학생들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주장 가운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레닌주의 방식인 인간 개조론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음악가인 아도르노도 있었고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도 있었고 또 라이히라는 심리학자도 있었는데 그들 음악가와 심리학자들은 강제노동을 통한 인간 개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술과 문화를 통한 심리학적 접근이 강제노동보다 훨씬 효과적인 인간 개조 방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그들의 문화혁명론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특히 프로이드의 심리학 가운데 핵심 이론인 리비도, 즉 성욕을 해방시켜야 인간 해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은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는 붕괴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람시와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학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장기간에 걸쳐서 자본주의는 안정될 것이며 내구성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왜 자본주의는 안정화되고 내구성을 지키느냐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비판 이론가들이었었던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1871년 파리 코뮌을 전후한 혁명적 노동운동을 보면서 그것을 자본주의의 몰락의 징후라고 분석했습니다. 레닌은 제1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자본주의의 몰락의 징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람시는 자본주의가 1871년 이후 혼란 속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확산되어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람시는 상부구조의 중요성, 특히나 이데올로기와 국가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대중적 지지를 얻으며 안정화되어 가는가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관념보다는 물질, 상부 구조보다는 하부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해결에 관련된 철학을 뒤집었다면 그람시는 상부 구조를 강조하고 그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물적 토대의 기초를 떠나서는 그러한 것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었다는 점에서 그람시의 이론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람시 이론 가운데 핵심은 헤게모니 이론과 진지전 전략입니다. 헤게모니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일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 또는 권한입니다. 이 이론은 직업혁명가인 공산당원과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만으로는 자본주의의 세계의 상부구조를 무너뜨리고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상부구조를 붕괴시키려면 좌익 사상에 투철한 지식인 집단을 조직해서 자본주의 세계를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지식인들의 진지를 붕괴시키는 전략, 즉 장기전 전략을 통해서 지식인들을 조직함으로써 상부구조를 점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람시의 이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그의 글 한 토막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람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낡은 것이 죽어가는데도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위기가 존재한다. 바로 이 공백 기간이야말로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출현하는 때다. 이는 레닌이 주장했던 폭력혁명 방식으로 상부구조를 붕괴시켰을지라도 옛 상부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상부구조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 혁명은 실패한 혁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유물사관에 대한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정치사회학자인 마틴 앤 마거는 그의 책 엘리트와 대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계급 혹은 마르크스주의적 모델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비판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엘리트의 권위를 등하시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엘리트가 우대를 받고 대중은 엘리트를 선망하면서 엘리트가 복잡하고 어려운 정신노동을 통해 내놓은 아이디어를 단순한 육체노동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엘리트는 성상적 노동을 맡고 있으며 대중은 형상적 노동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대중에게 성상적 노동, 즉 엘리트의 역할을 맡길 경우 혹은 엘리트에게 단순하기 짝이 없는 육체 노동을 시킬 경우 모든 사회 및 국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공산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엘리트와 대중 이론으로 볼 때 생산력을 소유하고 있는 노동자, 즉 생산력으로부터 생산 관계의 절반까지는 대중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부 구조로부터 시작해서 생산 관계의 절반까지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적 마르크스주의 혁명은 엘리트 집단을 타도하고 그 자리를 대중 집단으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중을 엘리트의 위상에 대체 투입했을 경우 기존 문명에 대한 파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파괴 뒤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지배계급과 민중 혹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등으로 양분하는 양극화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자를 금수저, 후자를 흙수저라고 부르는 막말 풍조마저 생겨났습니다. 지배계급과 민중 혹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등은 수학의 집합이론으로 볼 때 구분이 매우 어려운 상당히 비과학적인 용어입니다. 용어 자체가 그렇다 보니 연봉 1억 원이 넘는 의사 혹은 여객기 조종사들도 자기가 노동자라면서 파업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스스로 노동자라고 해놓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불평을 합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님이 제자인 자로를 호되게 꾸짖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를 잘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 나라에 가시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합니다.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랬더니 자로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은 사회 현실에 너무 어두우십니다. 어째서 명분 같은 것부터 바로잡겠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무식하구나 자로야. 군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일에 함부로 나서는 것이 아니다. 명분이 바로잡히지 못하면 말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문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문화가 일어나지 못하면 형벌이 맞지 않고 형벌이 맞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 둘 데가 없어진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언어의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어는 학문을 하는데 적합하지 못한 언어로 하락하고 말 것입니다. 수학의 집합이론으로 볼 때 세상은 숫자적으로는 극소수지만 능력적으로 우수한 사람, 즉 엘리트, 숫자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능력에서 보통인 사람, 즉 대중으로 나누는 것이 과학적입니다. 사회적 역할로 구분해 볼 때 엘리트는 아이디어를 생산, 즉 인풋합니다. 사회 체계는 이 아이디어를 공문서, 언론, 소문 등의 처리 과정, 즉 프로세스를 거쳐서 대중에게 전달합니다. 대중은 그 아이디어를 해석, 즉 아웃풋해서 실행해 본 결과 그에 대한 반응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것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피드백의 정치적 형태는 선거를 통해서 엘리트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같은 순환 과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 사회를 열린 사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아놀드 J. 토인비는 미메시스와 네메시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엘리트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았을 때 대중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미메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트가 끊임없이 연구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고 옛날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대중은 그 엘리트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른 엘리트를 찾아가게 됩니다. 토인비는 이 같은 대중이 엘리트를 따르지 않는 현상을 가리켜서 네메시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닫힌 사회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양반 상놈으로 나눠놓고 상놈의 출세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 같은 아버지의 아들을 적자와 서자로 구분한 후에 출세길을 막거나 함경도 전라도 사람은 고급관리로 등용을 하지 않는 제조 등이 닫힌 사회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폐쇄적인 닫힌 사회는 반드시 비밀주의를 동반하게 됩니다. 비밀주의는 레닌주의의 원칙 가운데 두 번째 원칙인 조직의 원칙, 다시 말하면 절대 비밀주의 원칙을 가리킵니다. 이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외쳤던 개혁 정책의 뼈대는 베레스트로이카와 그라스노스트였는데 베레스트로이카는 개혁이라는 뜻이고
그라스노스트는 개방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그라스노스트는 소련 공산당이 그 비밀주의 때문에 망했다면서 앞으로는 비밀에 대한 공개를 약속한 정책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이 같은 닫힌 사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보 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정부가 생산한 거짓 정보만 관영 매체, 북한의 경우 노동신문 같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유통시킵니다. 이른바 우민화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북한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 이른바 고난의 행군 기간에도 추수 시기가 되면 노동신문에 금년농사도 만풍년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닫힌 사회의 개념이 국내 정치에서 국제 정치로 확대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13억이 넘는 중국 인구 가운데 95%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이 아니면 통치계급에 들어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세 서유럽에서는 게르만족이 아니면 권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슬라브족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이 같은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은 궁히 극소수 엘리트 민족인 유태인을 참혹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박해가 유태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를 만들게 한 것입니다. 이 같은 보편적 다수 민족에 소외된 엘리트 민족에 대한 민족주의적 횡포가 계속되는 가운데 박해받고 소외된 엘리트 소수민족인 유태인 지도자들은 혁명을 통해서 유태인이 세계적 지도계급으로 부상하고자 혁명 이데올로기의 체계화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체계화된 신종민족주의 이론, 시오니즘이 바로 공산주의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민족주의를 저주하고자 만든 특이한 새로운 민족주의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이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러니컬한 과정을 거쳐서 체계화되었기에 오늘날에도 공산주의자들은 정세가 유리해지면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를 끊고 민족주의자들을 박해를 하지만 정세가 불리해지면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숨기고 민족주의자들의 방패 뒤에 숨는 기괴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의 문제점은 그 표피, 즉 껍데기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근원으로 소급해 올라가 보면 문제점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회과학 이론은 그 목적이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현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통제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마르크스주의의 철학인 역사적 유물론에 나오는 대로 정치를 하다 보니 어떤 문제에 봉착했었는지 그 역사적 사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첫 번째 위기는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권력을 잡기 이전인 1909년에 일어났습니다. 레닌은 그의 레닌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의 참모들에게 늘 머리를 잘 써야 혁명에 성공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에게 깜짝 놀랄 사건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론 담당 참모들로부터 그토록 머리를 잘 써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혁명이라면 유물론보다는 유심론이 더 정확한 이론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레닌은 화급하게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이라는 새로운 논문을 집필한 뒤 유심론이 더 정확하신 것이 아니라냐고 질문을 했던 이론 참모들을 모두 숙청했습니다. 이는 소련이 편찬한 공식적 역사책인 러시아 혁명사, 소련 공산당 볼셰비크 중앙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편, 소련 공산당 역사 간명교정, 모스크바 외국문 서적출판부 1950년에 나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국가론의 위기였습니다. 레닌은 1917년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앞으로 러시아 공산당이 건설하게 될 나라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해서 국가와 혁명이라고 하는 논문의 집필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미완성작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서는 국가 말살론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어디에도 국가론을 체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위기는 그들의 1917년 10월 혁명이었습니다. 같은 해 2월 혁명의 성공 이후 러시아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선거의 결과는 볼셰비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총 707명의 피선 대의원 가운데 410명, 월등한 압도적인 숫자가 사회혁명당 나로드니키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175명만이 볼셰비키, 그리고 16명이 멘세비키, 17명이 입헌민주당, 나머지 86명은 민족단체 소속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볼셰비키와 멘세비키를 다 합쳐도 200명밖에 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레닌은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쿠데타를 10월 혁명이라고 자칭했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의 학자들은 이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0월 혁명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대로 따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소련에서는 일체 자유총선이 금지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서 자유총선이 금지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위기는 1917년 혁명에 의해 볼셰비키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노동자와 농민들이 노동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은 공산당의 혁명공약에 따라서 자기들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믿고 렌닌을 지지했었으므로 당연히 혁명이 성공한 뒤에는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의 모든 부분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레닌과 스탈린은 불가피하게 제정 러시아 시절에 귀족과 행정 관료들을 다시 정부에 복권시킨 뒤에 그들에게 국가 경제의 운영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같은 경제 정책을 신경제 정책, 뉴 이코노믹 폴리시라고 해서 NEP, 네프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이 또한 그람시가 러시아 혁명을 비판하면서 제기했었던 이론적 문제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기는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반에 이르는 생물학 논쟁이었습니다. 공산당은 멘델의 유전의 법칙 속에 변증법적 유물론과 반대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멘델의 법칙을 미추린 이론으로 교체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917년 이전에는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었던 러시아의 생물학이 초토화되었고 러시아의 농업과학이 붕괴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농업국가였던 러시아는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오쩌둥이 소련의 멘델 유전학 폐기를 본따서 항공우주공학자 천수의 선을 중심으로 단행했었던 농업개혁, 즉 대약진 운동, 이 대약진 운동은 공식 명칭으로는 제2차 5개년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중국 인구 5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류샤오치 유속인은 주장하면서 결국 모택동이 물러났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위기는 1945년 스탈린 시대의 전략전술론 변경입니다. 스탈린은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국제공산당 본부인 코민테른과 소련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를 해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기구도 없는 상태에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스탈린은 세계 각국의 공산당들에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전략을 채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명령은 혁명을 추진 중인 세계 각국으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스탈린은 전직 코민테른 의장이었던 불가리아 공산당 지도자 디미톨로프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론을 사전 설명도 없이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의 전략 변경에 따라서 북한에 주둔하고 있었던 소련 점령군 사령부는 처음에는 북한의 국가 원수로 조만식을 점찍었다가 갑자기 김일성으로 교체하는 혼란을 겪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일곱 번째 위기는 스탈린 사망 직후인 1956년에서 1957년 사이에 후쇼프 체제 하에서 소련에서 일어났던 토대와 상부구조 논쟁,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모순 논쟁 등 철학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토대와 상부구조 논쟁이란 상부구조에 속하는 공산당이 생산관계, 즉 경제적 토대를 좌지우지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으므로 결국은 국가론에 대한 논쟁이었었던 것입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모순 논쟁은 볼세비키당이 혁명을 통해 집권한 소련에는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만일 모순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 혁명을 했느냐는 항의성 질문이 나올 것이며, 모순이 없다고 하면 모순이 없으면 운동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운동이 없는 체제에서 발전이 가능한 것인가는 의문도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마르크스주의 추종자들은, 특히 한국의 마르크스 추종자들은 이때 논쟁이 별것 아니었었던 것처럼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회주의권 내부에서의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논쟁에서 패배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가는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철학 논쟁에 대한 설명 자체를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맨델의 유전의 법칙을 폐기하고 미추린주의로 대체했었던 사실, 즉 생물학 논쟁에 대해서도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싹 삭제를 해버리고 별것 아니었던 것처럼 고쳐놓았습니다. 아마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것 같은 문화 파괴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덟 번째 위기는 1960년에 있었던 과도기 논쟁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국가원수였던 후쇼프는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을 앞질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경제도 발전했으므로 이제 소련에서는 과도기가 끝났다면서 소련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었던 당시 독점하고 있던 권력을 노동자 단체인 직업총동맹에게 나눠줄 계획이라고 세계 각국 공산당 회의에서 밝혔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엄청난 반발을 초래했고 이것이 결국 중소 이념 분쟁 발단의 도화살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역사적 유물론이 틀린 이론이라는 것을 소련 공산당의 이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위기는 1960년 5년에 일어난 소련의 경제학 논쟁이었습니다. 본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자본주의 체제를 비난하고 붕괴시키기 위한 경제학이었을 뿐 새로운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운영 이론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전무한 경제학이었던 것입니다. 후쇼프를 쿠데타로 내쫓고 국가 원수가 된 브레제네프였지만 도저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으로는 국가 경제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1965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련의 최고 권력기관은 전국 경제학자 대회를 열어서 경제학에 대한 대대적인 토론을 전개한 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수리 경제학의 병용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도 수리 경제학에 입각해서 경제를 운영하려 하고 있지만 이 자체도 철학이 없다 보니 결국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1965년이 지난 지 3년 후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전 세계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이른바
68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났는데, 즉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혁명이 일어난 것인데, 이에 따른 타격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겪었던 타격도 엄청났지만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받은 타격도 너무나 어마했습니다. 결국 이 뿌리에서 북한의 주체 사상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관, 역사적 유물론은 기존의 체제를 파괴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비판의 이론이었지만 새 세계의 창조와 발전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궤변이었던 것입니다. 사회과학 이론은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현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은 과거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도 실패했고 미래에 대한 예측도 실패했으며 현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통제하기 위한 역할에는 더욱더 실패한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이론이 철학, 정치, 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 등 전반에서 실패한 것을 가리킵니다. 1922년 12월 30일에 건국된 소련은 건국 69년을 앞둔 1991년 12월 26일 붕괴되었습니다. 그 붕괴의 원인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들의 사상적 모순과 그에 따른 제도적 모순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이용해 주시고 저의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